선비 한 사람이 시동 하나를 데리고 구름에 달가듯이 길을 걷다가 고개 넘어 개울가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젖살이 채 빠지지도 않은 14대 먹은 소년이 울면서 개울 옆 자갈밭을 삽으로 파고 있었다. 발걸음이 땅에 붙어버린 선비의 눈길이 닿은 곳은 소년 옆에 놓인 관이었다. 선비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더욱 서러운지 소년은 삽질을 멈추고 삽자루를 죽장처럼 잡고 꺼이꺼이 울어댔다. 한참 울던 소년이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다시 구덩이를 파내려갔다. 구덩이 아래 흥건히 물이 고였다. 소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허리를 폈을 때 선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젊은이, 지금 무얼 하고 있소? 소년은 목이 메어 끊어지는 소리로 관을 묻으려고 합니다. 그 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거요? 오늘 아침에 돌아가신 우리 엄니가. 으흐흐흐. 소년은 관에 엎어져 울음을 그칠 줄 몰랐다. 선비의 궁금증은 점점 더해졌다. 산 위에 묘를 쓰다가도 물이 스며 올라오면 맷자리를 옮기는 판에 물이 나올 게 뻔한 냇가 자갈밭에 제 어미묘를 쓰겠다고 삽질을 하는 놈이 어디 있나. 선비가 벼락 같은 호통을 쳤다. 내 이놈, 천하의 불효로다. 소년이 놀란 얼굴로 선비를 쳐다보며 갈처사께서 이곳에 쓰라고. 선비가 노기를 누그러뜨리고 갈처사가 누군가? 저 산중턱에 사시는 도인입니다. 장난을 쳐도 유분수지 이런 망할 놈의 도인이 다 있나. 선비는 혼잣말을 짓거리다가 시동에게 지필묵을 준비하라 일렀다. 시동이 담보찜을 풀어 지필묵을 가져오자 무언가 몇 자 적어 소년 상주에게 주며 몇 마디 얘기하니 소년은 그걸 품속에 넣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선비는 시동에게 관을 지키라 하고 소매를 걷어붙이며 산 위로 올라갔다. 칡넝쿨이 만수산처럼 얽힌 산길을 오르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 빠끔히 나타났다. 갈처사란 위인이 이 우거에 사시오? 냅다 고함을 지르자 방문이 열렸다. 자다가 깬 꾀죄죄한 노인이 너덜너덜한 겉옷을 걸치고 하품을 하며 나오며 웬 뼈다귀가 고래대궐 내 집을 우거라 부르나? 선비는 다른 걸로 말다툼할 생각이 없었다. 나이살이나 먹은 영감이 다른 일도 아니고 어린 소년에게 제 호러미 맷자리를 그렇게 찍어주다니. 선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갈처사는 헐헐헐 웃더니 개코도 모르면 주둥이라도 닫고 있으시오. 정색을 하고 호통을 치더니 말을 이어갔다. 그 자리는 하관도 하기 전에 쌀 300석이 들어올 자리요. 갈처사의 이 한마디에 선비는 눈이 왕방울만 해지고 입이 쩍 벌어졌다. 갈처사가 방에서 나오더니 새카만 맨발로 처마 밑에 서서 오줌발을 힘차게 갈기며 한 손을 눈 위에 펼쳐 산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헐헐헐 벌써 쌀 300석이 오네 그려. 선비도 돌아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개미만한 사람들과 달구지가 바리바리 개울가로 다가오고 있었다. 선비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정중하게 처사님은 그런 해안을 가지신 분이 어찌하여 이 외딴 산 중 이렇게 초라한 집에 칩거하고 계시오? 갈처사는 또다시 헐헐 웃으며 이제 사람을 제대로 보내. 아까는 영감탱이라더니 이제는 님까지 붙여주고. 사람은 똑바로 봤지만 이 집을 보는 눈은 아직도 멀었어. 이 집은 나라님이 들르실 집이라고 이 사람아. 선비가 또다시 놀라서 나라님이라니? 임금님 말이야, 임금님. 갈처사는 선비에게 삿대질을 해댔다. 선비가 웃으면서 물었다. 임금님이 언제 온대요? 가만히 있어봐. 언제더라? 적어놓은 걸 봐야지. 갈처사가 방으로 들어갔다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뛰쳐나와 선비 앞에 꿇어앉아 머리를 땅바닥에 박고 벌벌 떨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선비가 껄껄 웃으며 일어나시오, 갈처사. 평복 차림으로 민정 살피기를 즐기던 숙종. 그 선비는 바로 숙종 임금이었고 산을 오르기 전 소년 상주에 써졌던 서찰엔 수원 현감은 이 소년에게 쌀 300석과 함께 장례를 잘 치러주도록 하라 고 쓰여 있었다. 숙종 임금은 갈처사에게 자기 맷자리를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갈처사가 집신 12켤레를 없애고 잡은 곳이 지금의 서오릉이다. 숙종이 3,000냥을 내려보내자 갈처사는 30냥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보냈다.
갈처사가 있던 칡갈, 고개현 칡넝쿨 고개는 지금의 과천시 가련동이고 개울은 수원천이다. 우생원과 강첨지는 동갑의 어릴 적부터 앞뒷집에 사는 둘도 없는 불알 친구다. 우생원과 강첨지는 모습과 행동거지가 딴판이라 사람들은 둘이서 어떻게 한평생 친구로 지낼까 궁금해 죽을 지경이다. 어리숙한 우생원은 생긴 것부터 두루뭉술하고 영악스러운 강첨지는 성격도 생긴 대로다. 우생원은 허구한 날 강첨지의 봉이 되고도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덤덤하고 강첨지는 어릴 적부터 우생원 등쳐먹는 재미로 살아왔다. 13살 때의 일이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장날, 갑자기 강첨지가 엿장수의 엿상자에서 엿을 한 움큼 움켜쥐고 냅다 뛰기 시작했다. 엉겁결에 우생원도 강첨지를 따라서 달아났다. 날쌘 강첨지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굼뜬 우생원만 잡혀서 두들겨 맞고 엿값도 물어졌다. 나중에 만난 강첨지가 조끼 주머니에서 엿 한 자락을 꺼내 건네주며 말했다. 너는 행동이 느려서 탈이야. 구박까지 줘도 우생원은 몇 마디 구시렁거리는 걸로 마무리 지어버렸다. 어느 여름날 밤 우생원은 강첨지 손에 이끌려 이웃집 토담을 넘었다. 뒤곁 토란밭에 숨었다가 그 집 아지매가 우물가에서 벌거벗고 못가나는 걸 실컷 구경하고 강첨지에게 10전을 빼앗겼다. 꾀가 똑똑 흐르는 강첨지는 우생원만 우려먹는 게 아니었다. 서당의 머리통이 익은 애들에게도 토란밭에 숨어 못가나는 아지매를 구경시켜주고 관람료를 받아 챙겼다. 훈장님이 붓과 먹을 사오라고 심부름시키면 강첨지는 5냥을 주고 사왔으면서도 6냥을 줬다 하고 1냥을 떼어 먹었다. 세월이 흘렀다. 강첨지와 우생원은 40대 초반이 됐다. 인생의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둘은 여전히 절친한 친구 사이로 주막에서 탁배기잔을 부딪힌다. 강첨지는 유기점을 하고 우생원은 지물포를 생업으로 하며 다른 길을 걸어왔다. 둘 다 상처를 하고 호라비가 됐다가 강첨지는 젊은 재취를 들였지만 우생원은 아직도 새 장가를 가지 않았다. 어느 장날 우생원이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지물포를 사동한테 맡겨놓고 집으로 향했다. 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집 강첨지네 집으로 들어갔다. 재취로 들어온 강첨지 부인이 환한 웃음으로 맞았다. 장날 대낮에 어쩐 일이세요? 우생원이 우물거리며 답했다. 강첨지를 만나기로 했는데 강첨지 부인이 의아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이 장날이라 지금쯤 집에 불이 나도 못 올 건데. 생원님은 왜 새장가를 안 가세요? 형수님 같은 여자를 만날 수 있어야지요. 강첨지의 생일이 2달 빠르다고 우생원은 강첨지 재취 부인을 깍듯하게 형수라 불렀다. 우생원이 강첨지 부인 손목을 잡고 손바닥을 펴게 해서 20냥을 쥐어주자 강첨지 부인이 눈을 왕방울만 하게 떴다. 우생원이 말했다. 형수님, 부탁입니다. 한 번만 만지게 해주세요. 뭐스려? 형수님 가슴을. 어머머. 강첨지 부인은 물러앉으면서도 돈 20냥은 꼭 쥐고 있었다. 노랑이 강첨지한테 돈 한 푼 받아본 적 없는 강첨지 부인은 홍당무가 될 고민을 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딱 한 번만이요. 평소에 느려터진 우생원이 잽싸게 저고리 속으로 손을 넣어 유방을 한 번 만지고 얼른 손을 뺐다. 이번에는 50냥을 강첨지 부인 손에 쥐어주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주물렀다. 100냥을 손에 쥔 부인은 와들와들 떨었다. 우생원은 안방으로 데리고 간 부인을 눕히고 빠르게 치마를 걷어올려 일합을 했다. 우생원은 허리춤을 올리며 지물포로 돌아갔다. 저녁에 장이 파하고 강첨지와 우생원은 주막으로 향했다. 자네, 지난 금음날 빌려간 150냥 오늘 갚는다고 했지? 우생원이 태연히 답했다. 자네 집사람에게 줬네. 강첨지가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집으로 가 재취 부인에게 물었다. 우생원에게
150냥 받았어? 혼비백산 논란, 부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졌다. 맘씨 좋은 우생원은 그래도 형수에게 20냥은 남겨줬다. 수송아지 한 마리를 산 황서방이 마당에 들어서며 덕순아, 이놈이 네 시집 미천이여 라고 소리쳤다. 13살 덕순은 옷고름을 입에 물고 송아지와 마주했다. 송아지가 커다란 눈을 껌벅이며 쳐다보자 덕순이 목덜미를 껴안았다. 따뜻했다. 밤에도 몇 번이나 초롱을 들고 외양간에 가서 송아지를 쓰다듬었다. 뜨거운 구들장에 태워 먹은 이불로 이리 꿰매고 저리 기워 사흘 만에 송아지 조끼를 만들어 입혔다. 햇볕이 따뜻한 날 송아지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여간 좋아하지 않았다. 아버지 황서방이 콧뚜레를 해야 한다는 걸 덕순이 한사코 반대에 황서방이 졌다. 코를 뚫지 않고 고삐를 매던 황서방과 빗으로 등을 긁어주던 덕순 부녀는 송아지 이름을 황장군으로 지었다. 황장군은 온종일 덕순을 따라다녔다. 말귀도 알아들어 덕순이 장군아 하고 소리치면 어디선가 달려왔다. 덕순은 가을거지한 남의 콩밭을 헤매며 떨어진 나다를 주워 모아 소죽가마에 넣었다. 3년이 지나자 황장군은 우람한 덩치에 정수리에 뿔 2개가 힘차게 솟아올랐고 덕순은 이팔청춘 봄이와 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났다. 덕순에게 몇 군데서 중매가 들어왔다. 고개 넘고 내 건너 중농 집안의 마다들과 혼담이 무르익어 사주단자를 받았다. 꽃 피고 새우는 춘3월 보름에 혼례를 잡았으니 한 달 남짓 남았다. 화전 밭대기 쟁기질을 서둘러 하고 나니 장날이 왔다. 그날 아침 소죽가마에는 콩을 한 바가지 넣어줬다. 황서방이 황장군 고삐를 잡고 짤랑짤랑 원앙을 울리며 집을 나서자 식음을 전폐한 채 이불을 덮어쓰고 이틀째 울고만 있던 덕순은 맨발로 뛰쳐나와 황장군 목을 끌어안고 아버지, 나 시집 안 갈래 라고 했다. 덕순 어미가 손바닥으로 덕순의 등짝을 후려치며 떼어내자 쓰러져 기절했다. 황서방이 덕순을 안아 방에 눕히고 황장군을 다시 외양간에 넣었다. 황장군을 팔아야 혼수를 장만할 수 있다고 아무리 설득해도 덕순은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생떼를 썼다. 중신아비가 왔다 갔다 하며 묘책을 만들어냈다. 신랑 집에서 황장군을 산 것이다. 진달래 화사한 춘3월 보름에 혼례식을 올렸다. 덕순의 시집은 고을 부자는 아니어도 마을 부자 소리는 듣는 중농 집안인데 맏아들인 신랑은 농사는 안 짓고 이웃 친구와 산속을 헤매는 신만이가 됐다. 그 시절 호화는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특히나 이 고을에서는 한 해에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람을 치자면 10손가락도 모자랐다. 관찰사가 명포수 5명을 보냈어도 허사 호랑이 사냥 전담부대인 차코갑사가 와서 2달 동안 주둔하며 샅샅이 뒤져도 호랑이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호환을 잊을 만했을 때 산나물 뜯으러 간 2 할머니가 처참하게 당했다. 이웃 친구간인 그 손자 둘이 할머니 원수를 갚겠다고 창을 들고 산을 헤매며 신만이가 됐다. 그중 하나가 덕순의 신랑 19살 박대근이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덕순의 시할머니가 호환을 당한 것이다. 늙은 살인 호랑이가 멧돼지나 노루는 사냥하기 어려워 손쉬운 사냥감인 사람을 계속 해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호환은 또 조용해졌다. 덕순이 시집살이 하는 사이 황장군과 가까워진 사람은 시아버지 박생원이다. 논밭에 일하러 갈 때도 싱싱한 칡넝쿨을 먹이러 갈 때도 냇물에 목욕을 시킬 때도 마실 갈 때도 장터에 갈 때도 황장군과 박생원은 붙어 다녔다. 산 너머 잔칫집에서 거나하게 취한 박생원이 잔칫집 고삿거리에 메어둔 황장군을 데리고 고개를 넘을 적에 금음달 짧은 해가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았다. 숲속에서 2줄기 불이 줄줄 흘렀다. 그놈이 나타난 것이다. 박생원은 선체로 설설 오줌을 바지에 흘렸다. 호랑이 앞에서는 모든 짐승이 도망가기 바쁜데
황장군은 킁킁 콧숨을 크게 쉬더니 몸을 돌려 뛰어오르는 그놈에게 돌진했다. 우호상박. 뿔로 받고 발톱으로 핥히고 어흥. 음매. 산이 흔들리고 골짜기가 떠나갈 듯 피투성이 싸움이 이어졌다. 박생원은 도망가지 않았다. 지팡이 창으로 황장군 등에 탄 호랑이의 옆구리를 찌르자 움찔하더니 떨어졌다. 떨어지는 놈을 황장군이 잽싸게 돌아서 들이받았다. 그놈이 비실비실 절룩거리며 도망갔다.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올라와 얼마 못 가 구덩이에 처박힌 그놈을 찾았다. 박생원은 마침내 어머니 원수를 갚은 것이다. 신축년 설날 아침이 밝았다. 박생원 집 넓은 마당 한복판, 동네 젊은이들이 세운 스물넉자 장대 끝에 깃발처럼 호피가 펄럭이고 그 아래 멍석 위에는 황장군이 앉아 함지박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삶은 콩을 우물우물 먹고 있었다. 뒷곁에선 닭국물이 가마솥에 설설 끓고 돼지 수육 칼질하는 소리 땅땅거리고 동네 사람들은 겨우내 다락에서 익은 머루주, 더덕주를 들고 왔다. 뭐야. 유판이 벌어지는데 사또와 육방관속 고을 유지들이 말도 없이 들이닥쳤다. 사또가 데리고 온 암소를 황장군 옆에 묶으며 황장군의 새색시여 하고 외치자 마당이 떠나갈 듯이 폭소가 터지고 박수가 쏟아졌다. 유지들이 황장군 목에 앞다퉈 전대를 걸었다. 그날 저녁 나절에야 덕순이 신랑 대근과 함께 산 너머 친정에 갔다. 황서방에게 세배를 올린 대근이 자루를 내밀었다. 아버님이 장인어른께 황장군 값을 갖다 드리라 합디다. 엄청난 돈자루였다. 황서방이 놀라 물었다. 소값은 덕순이 시집도 가기 전에 벌써 받았잖아. 그때 드린 돈은 계약금이었습니다. 밤이 깊었다. 너와집 쪽마루에서 하염없이 팽나무 가지에 걸린 금음달을 바라보며 연초를 태우던 변서방이 곰방대를 두드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칠남매가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다. 마지막 밤 마누라 옆에 누웠다. 마누라도 그때까지 자지 않고 울고 있었다.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아주며 3년은 금방 가네. 마누라 귀에 입을 대고 속삭이며 한 손으로 마누라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마지막 밤은 아이들이 깰새라 마누라 입을 틀어막지 않았다. 산비탈에 콩 심고 조 심어 9 식구 입에 풀칠하다. 마지와 둘째가 14살, 12살이 되자 보잘것없는 밭대기 농사는 식구들에게 맡기고 변서방은 3년 동안 구리 광산에 광부 일을 하러 멀리 함경도 무산으로 갔다. 3년이란 세월은 후딱 지나가지 않았다. 고래심줄처럼 즐겼다. 갱도가 무너져 광부들이 몰살할 때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광부 일은 고되고 목숨도 운에 달려 머슴살이 세경보다는 한 배 반이 많았다. 죽을 고생을 했지만 목숨도 건지고 세월도 채워 3년치 세경을 삼배주머니에 싸서 전대로 말아 허리춤에 차고 마누라줄 바꿔보내다가 아이들 선물을 한 보따리 담보찜에 지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만 같았다. 삼복더위가 푹푹 쪄도 날 더운 줄 몰랐다. 날이 저물면 주막에서 자고 날이 새면 걸었다. 이랬째 머루고개를 넘다가 고갯마루 약수터에서 담보찜을 내려놓고 벌컥벌컥 타는 목을 축이고 층층나무 그늘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서는 서둘러 고개를 내려갔다. 변서방은 얼어붙었다. 하늘이 노래졌다. 전대는 찾는데 돈주머니는 없어졌다. 담보찜을 벗어 내팽개치고 발길을 돌려 왔던 길을 전력 질주했다. 약수터까지 단숨에 달려갔다. 당나귀 한 마리를 메어두고 말잡이 사돈과 노인이 그늘에 앉아 있었다. 변서방은 두 손을 땅에 짚고 꿇어앉아 나나나나 나으리. 돈주머니 하나 모모 못 보셨. 혀가 꼬여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누런 삼배주머니에 노인네가 돈주머니를 건넸다. 변서방은 돈주머니를 움켜쥔 채 머리를 땅에 박고 엉엉 대성통곡을 하며 나으리 고맙습니다. 나으리.
노인네가 변서방의 등을 두드리며 일어나시오. 주워서 주인한테 돌려준 것뿐인데 정신을 차린 변서방이 노인네를 바라보니 옥색 쇠못이 바지 저고리에 6원을 쓴 모습이 귀하고 부티나는 분이라 돈을 꺼내 사려할 순 없어 말했다. 어르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사시는 어르신인지요? 가을거지 바쁠 때 소인이 한두 달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인이 빙긋이 미소 지으며 그럴 필요 없소. 고개를 저었다. 변서방은 다시 그 노인에게 큰 절을 올리고 고개를 내려가다 풀숲에 처박아 놓은 선물 담보찜을 쥐고 걸음을 재촉했다. 고개를 다 내려가자 마을 어귀에 폭포소리 요란한 용소가 시커먼 물을 빙그르르 돌리고 그 너머 개울엔 새카만 아동들이 물장구를 치고 있었다. 냇가엔 주막이 자리 잡고 있어 변서방은 하도 놀란 하루라서 그날 밤은 일찌감치 그곳에서 자기로 했다. 바로 그때였다. 사람 살려. 물에 빠졌어요. 한 아이가 주막 안으로 뛰어들며 소리쳤다. 평상에서 술 마시던 장돌뱅이들이 뛰쳐나가고 변서방도 따라 나갔다. 용소에 아이 하나가 빠져 용소 소용돌이 따라 천천히 돌며 잠겼다 떠오르고 또다시 잠기며 힘이 빠졌다. 아이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어른들도 있었지만 누구 하나 뛰어드는 사람이 없었다. 변서방은 헤엄을 칠 줄 몰랐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들어가면 둘 다 죽는다느니 용소는 하도 깊어 명주실 한 타래를 다 풀어도 닿지 않는다느니 목숨을 끄는 처녀 귀신이 물속으로 잡아당긴다는 소문이 예부터 내려와 어른들도 겁냈다. 그때 저 아이를 구해내면 300냥을 주겠소. 크게 고함친 사람은 변서방이다. 참말이요? 젊은이 하나가 나서자 빨리빨리 라며 변서방이 방방 뛰었다. 젊은이가 풍덩 뛰어들어 물에 빠진 아이와 잠겼다 나오기를 반복할 때 변서방이 빼온 주막집 장대 끄트머리가 젊은이 손에 닿았다. 물가로 끌어낸 아이는 축 늘어졌다. 젊은이가 가슴을 계속 짓누르자 울컥물을 토하며 아이가 눈을 떴다. 젊은이가 변서방 팔을 잡고 주막으로 갔다. 변서방은 말없이 전대를 풀어 그 젊은이에게 건넸다. 3년 동안 목숨 걸고 구리 광산에서 일한 세경 300냥을 고스란히 건네주고 나자 아직도 꿈속에서 헤매는 듯 몽롱했다. 그때 흘려버렸던 돈을 주어 변서방에게 건네줬던 노인네가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주막으로 들어오더니 변서방 두 손을 잡고 의인이여. 내 손자를 살려주시다니 이 은혜를 한다. 변서방이 노인네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남양바지 산자락 양지바른 집터에 석공들이 기단을 다지고 목수들이 달라붙고 노인이 대들보에 상량문을 쓰고 기와장이들도 손놀림이 재빨라 10월 상달에 12칸 기와집이 솟아올랐다. 깨갱깽깽. 사물놀이패가 새 집을 돌고 돼지를 잡고 술독을 걸렀다. 변서방네 9식구가 이사를 왔다. 그 노인이 마련해준 기와집으로. 그리고 문전옥답 30마지기 땅 문서도 받았다.